포르쉐 파나메라가 돌아왔습니다. 3세대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포르쉐가 파나메라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은 크게 변했어요. 오늘은 파나메라 4를 시승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와 한국 자동차와의 역사적인 연결성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2.9L V6 엔진과 8단 PDK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정말 최적화가 잘 돼 있고 카이엔과는 또 완전히 다른 파워트레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나메라만의 독특한 매력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에어 서스펜션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투챔버 2 밸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압축과 팽창을 서로 다른 밸브가 관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승차감도 더 우수해졌다고 합니다. 단점은 가격입니다. 이제는 S클래스 정도는 가볍게 뺨 때릴 수 있는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포르쉐라는 브랜드, 파나메라가 저렴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 시승차 같은 경우만 해도 옵션이 무려 5,240만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풍부함에도 옵션을 계속 넣어야 하는 이 포르쉐의 사악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3세대 파나메라는 CC, 특히나 서스펜션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신 포르쉐가 자랑하는 PDCC 옵션을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라는 훨씬 더 우수한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갔지만 이 파나메라 4에서는 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고 승차감은 훨씬 더 나아졌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확실히 아직은 PDCC가 조금 더 그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점이나 단점은 디자인입니다. 포르쉐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소소한 변화를 굉장히 기쁘게 넘기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1세대에서 2세대처럼 파격적인 변화를 더 원하셨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넙대대졌고 각도 살아있고 그릴도 크게 달라졌고 달라진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확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형 파나메라를 타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감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서스펜션의 변화, 그리고 서스펜션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성격의 변화, 이게 가장 체감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파나메라는 언제나 외치는 모든 포르쉐는 스포츠카다, 여기에 너무 목매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스포티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고급 세단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승차감이 훨씬 더 중요시 여겨지는 럭셔리 세단이 된 거예요. 자동차의 수평을 굉장히 미친 듯이 잘 맞춰준다는 PDCC는 빠졌어요. 대신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정교해졌습니다. 반응도 분명히 빨라진 것 같고 특히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들, 그런 곳을 지날 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본으로는 20인치의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옵션을 넣어서 21인치의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썸머 타이어도 컨티넨탈에서 가장 강력한 이 스포츠 컨택트 7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방향성이 딱 잡힌 것 같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아예 이 시장의 판도를 또 바꿔놓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자, 근데 아무리 3세대 파나메라가 승차감이 끝장날 정도로 좋아진 건 맞지만 포르쉐인데 승차감 때문에 포르쉐 타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포르쉐가 만들어내는 2.9L 엔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 같고 8단 변속기와의 조합도 이제는 뭐 굳이 막 미사여구를 보탤 필요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일단 포르쉐가 말하기로는 대략 한 5초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죠. 스포츠 크로노를 장착을 하면 이제 4.8초 뭐 이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가 계측했을 때는 일단은
포르쉐 종특이 제조사 수치보다 잘 나옵니다, 언제나.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도 4.5초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할 거고 약간의 도로 기울기 이런 것들도 감안했어야 됐지만 제로백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자, 2.9L V6 엔진과 PDK 변속기 그리고 4륜 구동 직접적인 이 휠 마력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대 토크 측면에서는 제원과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고 출력은 제원상 출력에 비해서 한 11% 정도가 빠졌는데 휠 마력 그리고 4륜 구동을 감안했을 때는 꽤나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도 제조사가 의도한 대로 이 출력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들, 설정한 값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2.9L 6기통 엔진 선택할 수 있는 차가 파나메라와 카이엔밖에 없고, 카이엔은 PDK가 아니니까 제 맛을 좀 못 살리는 느낌이 들고, 차라리 이 엔진은 아우디에도 달리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포르쉐보다는 좀 싸잖아. 그래서 아우디에서 이 엔진을 느껴보는 것도 나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셰시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노멀, 스포츠와의 간극도 상당히 큰 편인데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사이의 간극도 큽니다.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일단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달라졌고 변속 충격도 생깁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기어 변속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레드존에 가까워지면 변속을 스스로 해줘요. 자, 지금 2단에서 수동 모드인데도 7000rpm 정도까지는 찍고 3단으로 알아서 변속을 해줍니다. 전혀 포르쉐다운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나메라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런 세팅도 충분히 수긍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PDK 변속기는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하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높아진다, 가속 능력에 압도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변속기를 직접 조작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느낌은 사람의 도파민을 조금 더 많이 분출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차라는 게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포르쉐의 마법 중에 하나죠. 큰 차 타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오버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포츠 컨택트 7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받쳐주는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서킷처럼 거의 한계치로 이 차를 몰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 PDCC가 없는 게 좀씩 티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PDCC 조합이 조금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경험하면 그런 생각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차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포르쉐 타면 언제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좀 이번에는 많이 다릅니다. 기어가 바뀌고 속도가 줄어들 때 팡팡 터지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스로틀을 놨을 때 팝콘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본적인 데시벨도 높아지고, 그래서 스포츠 배기를 껐을 때와 켰을 때 차이가 꽤나 큽니다. 분명히 자동차가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내는 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자외선 차단,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이중 접합 유리도 이 중간에 필름이 진짜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도 확실한 것 같고요. 자, 시속 60km에서는 55, 56dB이고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데시벨 수치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내부에서 나는 소리들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고, 외부 사운드들이 차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파나메라는
굉장히 생뚱맞은 자동차였습니다. 포르쉐가 갑자기 세단을, 저 못생긴 차가 포르쉐라고? 사실 알고 보면 포르쉐는 이 4도어 세단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독일에 갔다가 포르쉐 박물관이나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했던 전시가 이제 프로젝트 비밀이라는 전시회였고, 그때 이제 포르쉐가 그동안 세상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프로토타입들, 그리고 뭐 연구를 위해 개발했던 자동차들, 그리고 실패했던 자동차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그때 실제로 본 자동차가 이 전설 속에만 등장했었던 포르쉐 989라는 자동차입니다. 그게 바로 포르쉐 최초의 4도어 자동차예요. 양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이전에 928이라는 자동차를 한번 포르쉐가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완성 직전에서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989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울리 베츠 박사, 닥터 울리 베츠. 자, 이분이 포르쉐를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건 울리 베츠 박사가 포르쉐를 관두고 들어간 회사가 정말 더 생뚱맞게 동방의 작은 나라, 동방의 예의주국, 한국의 대우자동차였습니다. 대우자동차에 와서, 대우자동차 그때만 해도 이제 자체적인 자동차, 고유 모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울리 베츠 박사 같은 사람들도 막 영입하면서 누비라, 라노스, 레간자, 이런 역사적인 자동차들을 쫙 만들어냅니다. 울리 베츠 박사가 포르쉐에서 989를 만들었으면 한국에서 이제 레간자 이런 거 안 만들었겠죠. 소리 없이 강했었던. 자, 어쨌든 대우자동차는 요 3인방, 세단 3인방으로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제가 따지고 보면 파나메라와 한국의 자동차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약간 억지 같나요? 아, 근데 실제로 그 989라는 자동차랑 레간자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 3세대 신형 파나메라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만 체험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무조건 체험하고 싶다. 근데 시승차를 잡고 나니까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냥 파나메라 4였던 거예요. 아, 시승 취소할까? 시승하지 말까? 기대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예인, 정치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포르쉐 걱정하는 거, 포르쉐 의심하는 거 아니다, 요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네요. 언제나 포르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메라만 해도 제가 2세대 모델을 직접 독일 가서 그 터보 모델을 빌려가지고 오랫동안 시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와, 파나메라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포르쉐의 새로운 신형 모델들은 언제나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3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도 성능적인 부분, 편의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확하게 방향성도 잡힌 것 같아서 터보 2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조금 그 성격이 더 명확하게 이름 붙는 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은 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하루빨리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을 경험을 하고 싶고, 그걸로 영상을 정말 재밌게 찍을 거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서스펜션이 막 이렇게 바퀴가 막 움직이면서 차체는 안 흔들리고 바퀴만 막 이렇게 흔들리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